대추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조상의 음덕이 쌓여 계명성과 남극성이 길상을 전하네. 자손의 영광이 대순돋은 땅에 생기고 귀한 손님들 술 대접하려고 화려한 주연을 여네. 방문객이 줄줄이 와서 할애하는데 상서로운 바람과 온화한 바람이. 안녕하세요.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 읽은 이순신의 작품은 조산의 음덕이 쌓여라는 한시이고요. 이 칠연율시에서 앞에 일행과 이행 14자 그리고 삼행의 4자가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또 마지막 행에서 2자가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56자 중에서 20자가 해독이 불가능한 한 시입니다. 2008년에 발굴된 이 시는 그 여러 글자가 이렇게 좀 해석이 불가능해서 전체는 알 수 없지만 대충 그 해석이 가능한 부분만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아쉬운 대로 감상하셨습니다. 시인의 정원 오늘 또 그 김현덕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귀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이야기 보따리 TV의 그 대표시고요. 그 채널을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금보상 박사님이 지금 제 앞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금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금보상입니다. 네, 선생님 혹시 그 이야기 보따리 잠깐 소개할 수 있으시면 처음 모르시는 분들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야기 보따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그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좀 기록을 해놓고 싶어서 만든 채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평범하신 분들이 살아오신 이야기들, 그 평범한 속에 특별함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살아오신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코로나 전에 열심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된 상태고요. 지금 다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그 서대문 분도 한번 옛날에 한번 그 인터뷰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 계셨었죠? 네, 뭐 서울 네, 각지에 많은 서울 분들이 각지에. 계시고. 그러시군요. 하여튼 뭐 제가 만나본 분은 뭐 한 200분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편집해서 인터뷰하고 편집해서 올려놓은 분이 한 50분 정도 네. 됩니다. 조회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콘텐츠만 많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관심이 있어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네. 조회수가 많은 채널은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이야기 보따리 TV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그 금 박사님이 예전에 만들었던 그 영화 또 이제 그과 이순신 장군하고 관계된 게 있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태연 씨가 부릅니다. 제주도 푸른 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밭 199 감귤
들어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떠나요. 둘이서 힘들 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애가 살고 있는 곳.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애가 살고 있는 곳. 아, 네, 박사님. 그 예전에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1990년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20대 중반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영상을 만드셨던 거죠? 그 이순신 관련된 그 영상은 1990년에 해군본부에서 발표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걸 제작했던 곳은 담당했던 곳은 이제 제일기획이라고 광고 대행사죠. 거기서 이제 전체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고요. 네. 이제 저는 그 안에 이게 저기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지금도 뭐 흔적은 있습니다. 한강의 이천동의 거북선 나루터라고. 그 거북선 나루터에 실제 거북선을 띄워놓고 거북선 관련된 이순신 관련된 전시 그 관이 있었어요. 이제 바지선 안에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가 전체 프로젝트였고요. 저는 그 안에 이제 전시실 안에서 운영되는 영상물 20분짜리 이순신 그 인간과 생애라고 하는 다큐 영상물 전시 영상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의 6대 해전을 다룬 전시 영상물을 만드는 그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프로듀서하고 그러니까 프로듀서는 이제 그 제일기획의 팀장님이 하셨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그 조수였죠. 네. 제가 이제 그 영화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영화학교를 다녔고요. 영화학교 졸업하고 영화 현장에 있다가 그 영화 현장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90년 그 무렵의 현장은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돈을 거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충무로에서 영화 한 작품 끝날 무렵에 그 영화학교 선배가 소개시켜줘서 이제 그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일이 시작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돈을 좀 받으셨겠네요. 뭐 다니는 동안은 뭐 영화판하고 비교할 수 없이 돈을 받았죠. 예.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 아무튼 그
가서 처음 하신 일이 어떤 일이셨는지. 제가 담당했던 역할은 그 처음에 이제 들어갔었을 때 그 팀장님이 시나리오를 보여줬어요. 이제 그 이순신 그 인간과 생애라고 하는 20분짜리 전시 영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여줬는데 시나리오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전시 영상이라는 걸 처음 했었거든요. 이제 일반 극영화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쓸 수 있느냐, 당신이 써볼 수 있겠냐 새로.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처음 가서 한 일은 그 영화에 수정된 대본. 그 원래 시나리오가 뭐가 문제였냐면 대부분이 이제 전시 영상물인데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뭐 정보와 이제 이미지가 있지만 그 시나리오는 너무 이미지로만 구성돼 있었고 전달할 수 있는 정보는 너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진짜 이야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순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추가를 했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도 학교 때 이순신을 접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몇 권의 책을 구해서 열심히 읽고 분석해서 시나리오를 썼죠. 거기에 대한. 그 당시에 몇 권의 책이라면은 이은상 선생님이 하신 그거는 뭐 당연히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난중일기하고 또 한 권 책이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난중일기. 그러니까 한 3권 정도 책을 사고 그렇게 해서 그거 보고 원래 있었던 그 팀이 있었던 책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부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이제 통과가 돼서 된 건가요? 통과가 됐기보다는 이제 그게 그 팀장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감독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고쳐야 된다.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있었고 누구나 다 아는 문제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저를 그 소개시켜줬던 그 선배님이 이제 그 당시 광고 프로덕션에 있었는데 그 광고 프로덕션에서 원래 그걸 제일기획으로부터 수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감독하고 그 프로덕션하고 트러블이 생긴 거죠. 이제 그런 시나리오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손을 털고 나가면서 그 선배가 저를 꽂아놓고 나간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감독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좀 수정을 좀 하자라고 했더니 이제 감독이 이제 난리가 났죠. 저한테도 막 쌍소리 하면서 네가 뭔데 고치냐 막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만든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촬영에 들어갔어요 일단. 촬영에 들어갔는데 그 감독은 그 팀장님이 아는 감독이 소개를 해줘서 이제 처음으로 참여한 사람이었는데 원래 연극 희곡 썼던 사람이고 영화 쪽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촬영 내내 있었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이순신과 그의 그 인간과 생애라고 하는 인간과 20분물 그 다음에 6대 해전 뭐 한 1분짜리 정도 되는 짧은 영상물들 6편 그렇게 된 거죠. 이순신 그 인간과 생애라는 제목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 보따리 TV 그것도 사람들 얘기잖아요. 네.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야기 보따리의 TV의 목적하고는 사실 이순신 장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그냥 평범하신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 게 제 채널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너무 유명인이라서 아마 지금이라도 되면은 인터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게 1990년에 이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990년이면 당시 이제 노태우 씨가 대통령 할 때잖아요. 군인이어서 그랬나? 하여튼 뭐 그 이순신을 많이 좋아했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런 프로젝트를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왜 진행한 거죠? 좀 뜬금없죠. 뜬금없는 게 이제 왜 한강에 거북선 나루토가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저도 처음에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거북선이 한강에 있어야 되나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이순신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게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89년도 이게 90년에 이제 90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그 한강 거북선이 오픈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그 89년에 해사 졸업식에 가서 그 노태우 씨가 그 해사 그 본부 안에 그 거북선 복원된 거북선이 있거든요. 실제로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게.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 멋있다. 저거 만들어서 한강에서 유람선으로 활용하고 청소년들 교육도 시키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프로젝트가 갑작스럽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참에 거북선도 한번 찾아봐라라고 해가지고 89년도에 거북선 발굴 사업이 시작됐고 해군 본부에서 그 다음에 이 서울 동부이천동에 한강 거북선 나루터가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과 그 시설물들을 맡아서 하게 된 겁니다. 90년 몇 월 달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참여한 거는 4월, 5월 정도에 참여를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1일 날 오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돌아갔죠. 제가 90년 생각하면 물론 이제 그 제 기억인데 그 직전에 3당 합당이었을 것 같아요. 3당 합당하고 뭐 보수대 연합 뭐 이런 그 큰 사건이 있었을 때였는데 또 그런 일도 있었군요.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통치자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그런 해프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거북선 나루터가 오픈이 됐지만 처음에 하면 잠깐 반짝하고 잘 안 됐어요. 그 이후에 얘기는 이따 다시 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더 뒷얘기를 아니 그 좀 엉뚱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때 3당 합당하고 뭐 그때 5월이었나 6월에 뭐 그 출범하잖아요. 민자당인가 출범하면서 그 민자당 해체 투쟁하고 막 그랬던 때였던 것 같은데 한강에다가 그 거북선을 띄운다? 되게 웃기는 것 같은데 이게 분위기가 뭔가 그 오로지 통치자의 관심 때문에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군요. 이게 그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저도 이제 그게 첫 프로젝트였고 저한테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신문이나 그런데 기사가 나오면 관심 있게 보고 그랬는데요. 이 이순신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다 주도한 게 대통령들이에요. 그 1950년에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거북선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거북선 모형에 대한 관심을 보이니까 해군에서 그거를 소형으로 제작을 했어요. 네. 소형으로 제작을 했다고 기록에 나와요. 근데 그 거북선은 관련된 사람이 외국인한테 골동품이라고 그러고 팔아먹었대요, 나중에. 그래서 그거는 형체는 지금 없고 그다음에 이제 60년대 들어와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거북선 복원이나 거북선 발굴이나 그런 것들이 다 시작이 됐더라고요. 60년대부터. 6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뭐 광화문에 그 동상 세운 그렇죠. 그 집착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69년에 거북선 발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거북선 발굴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있군요. 거북선 찾기 뭐 그렇게 그때는 거북선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그 70년에 나온 그 기사를 보면 이제 그게 69년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작된 게 아마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관여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큐멘터리 보고 있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원래 이제 잡지로 시작했잖아요. 이제 거기과 관련이 돼서 그 탐사팀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남해에서 이제 해군하고 같이 그걸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또 대통령 관심사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쭉 진행이 됐었어요. 70년대 내내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다시 이제 89년도에 노태우 씨가 회사 졸업식 가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89년도에 갑자기 또 발굴단 거북선 탐사 발굴단이 또 급하게 또 됐고.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돌아가셨나요? 네, 돌아가셨고 그 노태우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 사이에는 별로 없었나요? 그 사이에 계속 거북선 발굴은 계속 됐어요. 아 그래요? 거북선 발굴은 계속 됐는데 그게 이제 70 계속 됐고요. 79년도에 유물도 발견이 유물. 됐고. 뭐가 발견된 게 그런 총통 바닷속에서 황자 총통 뭐 이런 거 무슨 총통들 이렇게 그 총포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굴이 됐어요. 바닷속에서. 네. 이게 이제 78년도에 신문 기사를 보면 그 10년 가까이 발굴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 그러니까 박정희 때 했는데 성과가 없다. 그 내내 했는데 성과가 없다라고 신문 기사에 한번 좀 길게 난 게 있더라고요. 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79년도에 갑자기 그 총포가 나와요. 바닷속에서. 아, 무기류가 그냥. 예. 노량에서 나와요. 노량에서. 네, 노량에서 그게 공교롭게도 노량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또 그 해에 연도가 쓰여져 있어요. 그 총포에. 노량해전이 있었던 당시에 그 연도가 거기에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무기 제작하면서 기록할 수 있으니까. 그 이순신의 장검 큰 칼에도 그 제작자 이름이 써 있거든요. 연도도 써 있고. 뭐 기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랬던 그게 이제 89년에 다시 또 튀어나왔죠. 대통령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정치적 그런 거보다는 글쎄요. 뭐 79년이면 박정희 사라졌을 때인데. 그렇죠. 아. 그때 나온 거죠. 그게. 그렇구나. 그 유물이. 그리고 뭐 틈틈이 계속 그 뱃조각이다 뭐 그런 것들은 많이 나와요. 기사에. 네, 기사에 많이 나오고 그때도 그 90년에 촬영할 때도 뱃조각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도기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그 수준 발굴에서 간간히 나왔어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해남 신안에서도 그 굉장히 오래된 배가 발굴 청자들 많이 나왔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하여튼 그렇군요. 그러고 그럼 노태우 대통령 때도 뭐 그런 발굴된 건 없나요? 노태우 대통령 때 발굴된 거는 그 제가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팔로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사 나오는 걸 계속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촬영할 때가 90년이었고 90년에 이제 해군에서 조직된 그 발굴 장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거북선이 나올 만한 곳, 거북선이 아니라면 판옥선 쪼가리라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곳,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70년대나 그 90년대나 보면 주로 이제 가장 그 큰 패전을 했던 그 장소, 칠천량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발굴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거기가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많이 나왔는데 90년대 발굴은 성과는 제가 좀 놀랬던 게 뭐냐면 92년도에 그 거기 발굴 현장에서 별 황자 총통이라고 하는 총포가 나와요. 황자 총통? 황자 총통인데 좀 크대요. 좀 다른 것보다 사이즈가 큰 총통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 그 귀함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거북선. 귀선. 귀선이라고 그랬던데 귀함인가? 그러니까 그게 원래 나중에 제가 이제 이번에 오면서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가짜인 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자들이 다 구속되는데,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죠. 어쨌든 그게 92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의 일면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그 제가 취재하고 같이 그 만났던 사람들 그분들이 다 등장했어요. TV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익숙한 얼굴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게 나온 게 구포까지 지정이 됐고요. 그 나중에 이제 그게 가짜라고 그렇게 판명이 나죠. 아이고. 재밌는 얘기인데 다시 지금 영화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영화 제작에 이제 참여하셨는데 그 영화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제작 진행 과정은 이제 그 다시 이제 촬영에 들어갔고요. 이제 그때 이제 촬영하면서 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그 촬영하는 동안에는 제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관리자 입장으로 따라다녔는데 배 타고 남해안 한번 돌았고요. 해군 배 타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차 타고 한번 돌았고 그다음에 헬기 타고 한번 돌았어요. 오. 헬기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 아직 못 타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헬기를 타봤습니다. 그래서 남해 바다를 그렇게 교통수단을 바꿔가면서 한 바퀴씩 쭉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고요. 그렇게 촬영을 하다가 이제 그 중간에 한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감독이 촬영하던 그 리포터 를 좀 성적인 문제가 좀 일어나서 제가 이제 그날 그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중에 그 리포터로부터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감독한테 따졌죠. 근데 막 뭐 연기를 못해서 내가 특별히 지도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제가 그 다음 날로 바로 돌아와서 제 팀장님한테 이제 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촬영에 참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팀장님 말씀은 이제 촬영된 거 보고 좀 결정을 하자. 저는 이제 그 감독 교체해야 된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촬영한 것도 쓸 게 없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촬영이 끝나고 돌아와서 다른 감독님하고 이제 같이 그 팀장님하고 촬영본을 봤죠.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감독을 경질을 했어요. 그리고 대체 감독을 이제 그 감독을 소개했던 그분으로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 촬영이 남아 있었는데 일본 촬영은 그분이 차장님이 이제 직접 팀장님이 갔다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저랑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대체 대신 감독님하고 여관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꼬박 시나리오를 다시 고쳤어요. 아 예. 그러고 나서 시나리오 고쳤는데 지금 뭐 납품할 시기는 다가오는데 10월 1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틀어야 되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진행은 늦어지고 하니까 시나리오를 갖고 감독님은 편집실로 들어갔고 저는 촬영 감독 하나 그다음에 조소 하나 리포터 저 4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충 촬영 추가 촬영하러 간 거예요. 쓸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영화 필름으로 찍었어요. 35mm 필름으로 찍었는데 그 베타캠 카메라 방송용 카메라 가지고 내려갔죠. 그래서 부산부터 여수까지 쫙 훑은 거예요. 부산 진해 뭐 한산도 통영으로 해서 여수까지 쭉 다 훑으면서 2박 3일 동안 진짜 잠도 안 자고 고생하셨네요. 그거를 추가 촬영을 다 해왔어요. 올라올 때 원래 자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쪽 편집이 급하잖아요. 촬영한 건 없고 촬영한 거를 갖고 내용에 맞는 영상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밤 늦게 잠도 안 자고 그 운전하시다가 촬영 감독님이 깜빡 졸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거 편집실로 넘기고 저는 그 이후로 3일을 진짜 꼬박 썼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배 타고 차 타고 헬기도 타오셨던 그 얘기 들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하겠습니다. 버스커 부릅니다.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너와 함께 하나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그래서 영화가 지금 그 완성이 돼서 10월 1일 날 방영이 됐나요? 이게 네, 됐죠. 됐는데 어디서 한 거예요? 거북선 나루토에서 했죠. 거북선 나루토에서 이천? 방영이 됐는데 이천동 한강의 그 동부이천동 한강 거북선 나루토. 지금은 수상 레저 뭐 그런 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그 거기서 상영을 했죠. 근데 그 제작 과정에서 몇 가지 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거북선은 이제 그 해사에서 1980년에 거북선을 하나 만들어요. 진짜 거북선. 실제 크기로. 실제 크기로. 예. 하나 만드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거죠. 그게 이제 그 발굴 프로젝트랑 같이 이제 막판에 발굴을 못 하니까 이제 복원을 해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80년에 그러니까 해군본부에서 그걸 만들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건 해군사관학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발굴을 주도했던 분이 이제 그 해군사관학교의 그 교수셨던 해사 박물관장 기소했던 그 그분이 조모 교수님이 주도가 돼서 그걸 만들어요. 근데 이분이 그 70년대부터 그 이순신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다 하셨던 분이에요. 연구도 다 하고. 그래서 뭐 이순신 관련된 거북선 관련된 것은 뭐 압도적인 권위를 갖고 계셨던 분이고 그런 분이 계셨군요. 네, 저희 그 영화에도 자문을 해주셨고 출연도 하셨고 하셨거든요. 이제 그분하고 그 이은상 선생님이 이제 주축이 돼서 그걸 복원을 한 거예요. 1980년에.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촬영을 한 거죠. 저희는. 그때 이은상 선생님하고도 같이 참여하신 건가요? 그 거북선 발굴할 그 만들 때. 복원에는 복원할 1980년 복원할 때는 그 같이 책임자로 같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거북선을 이제 촬영을 위해서 바다에 띄웠죠.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영화에서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배로 이제 한번 바다에서 한번 찍고 그다음에 헬기로 한번 찍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바다에 이제 띄웠어요. 근데 띄는데 이제 처음에는 끌고 나갔죠. 배에 달아서 군함에 달아서 끌고 나갔어요. 바다 찍기 좋은 곳으로 넓은 데로. 그러니까 안에 이제 수병들이나 노젓는 그 병사들 이제 다 그 해군 장병들 다 옷 갈아입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옛날 옷 입혀서 세팅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찍었거든요. 뭐 하루 종일 이제 그것만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배가 병사들이 붙어서 노를 젓는데 꼼짝도 안 해요.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실제로 안 움직여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럴 수가 있지? 배가 너무 무거워서 그 고정대로 만들었다는 배가 실제로 고정을 했으면 그게 원래 그 판옥선 위에다가 뚜껑도 푸는 건데. 근데 저도 그때 이제 거북선 처음 봤는데 뭐 그 거북선 몸체를 이루는 그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기둥이에요. 아니 그건 뭐 튼튼하게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임진왜란 때 거북선이 싸우던 반응식 갖다 들이받아가지고 뽀개버리고 하는 그런 게 이해가 돼요. 그거 무지하게 보면, 튼튼해 보여. 겉으로 튼튼하니까. 보면 무지하게 튼튼해 보이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기를 쓰고 해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영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물살이 전혀 일지 않아요. 내가 그 명량이나 그런 한산이나 그런 영화 보면 거의 뭐 거북선이 빠르죠. 거의 트랜스포머 로봇 같잖아요. 막 엄청난 물살을 일으키면서 가서 들이받는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 안 움직여. 고정대로 만든 거북선이 전혀 안 움직여. 심지어는 방향 턴도 못해요. 그 고정을 잘못한 거지. 그 고정을 잘못했는지 하여튼 잘못 만든 거죠. 잘못 만든 거야. 꼼짝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방향 전환하고 이렇게 방향 바꾸는 것도 다 배로 끌고 가면서 다 하고 꼼짝도 안 해요. 진짜 너무 놀랬어. 영화를 찍느라고 고생하셨겠다.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후에 그 거북선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인데도 여름에 기사 났었잖아요. 거제도에 그 거북선 모형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고 그래서 결국은 뽀개버렸다고 불쏘시개로 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속 기사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 이후에 거북선이 이제 그 해사 이후에 한강 거북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곳곳에서 거북선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남해 바다 큰 도시에는 거북선이 다 한 대씩 있는 거야. 통영에는 3대 있고. 관광 상품으로. 네, 관광 상품 다만 심지어는 뭐 임진왜란 때 거북선이 많아야 7척이라고 하는데 3대에서 7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북선이
대한민국에 8척이 있대요. 뭐.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거북선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속 기사를 보면 그 지금 있는 거북선들이 다 바다에 띄우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바다에 들어가서 바로 물에 잠기고 잠겨버려. 안 움직이고 그래서 다 문제가 있어서 그게 다 무트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야 있구나. 네. 바다에 못 있고. 네, 바다에 있을 수가 없대 지금 그 거북선들이 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바다에서 운행이 가능한 거는 한강 거북선. 한강 거북선, 그건 유람선. 네, 한강 유람선으로 만들었던 그 거북선. 90년 10월 1일 날 오픈했던 그 거북선만 유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뭐 저기 다리를 못 지나갔다면서요. 아 그거는 이제 거북선이 뜨긴 했는데 뜨고 유일하게 엔진이 달려 있는 거북선이에요. 엔진이구나 엔진. 네. 그래서 엔진의 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유람선으로 만든 거니까 그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원래도 이제 그게 그 한강에서 유람선처럼 한강을 떠도는 걸로 이제 기획이 돼서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한강에서 못 떠요. 그러니까 떠서 가는데 위에 거북선 위에 돛대 올리는 그 깃발 올리는 그 뭐라 그래? 돛대잖아요. 돛대가 있잖아요. 돛의 힘과 노의 힘으로 가는 게 거북선이니까 그 노대가 돛대가 너무 길어서 한강 다리에 걸리는구나. 걸려서 못 가요. 그걸 좀 그러니까는 조립식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이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 한강대교랑 한강대교 남쪽에 있는 동작대교 다리와 다리 사이. 그 사이만 왔다 갔다. 그 사이만. 아 재밌다. 그러니까 모든 거북선들이 다 뜨지 못한다. 이순신 정신하고 전혀 위반된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 봐서 거기에 적합하게 그 전투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그 후손들은 전혀 그거하고 위반되게 전시행정으로. 그러니까 그게 만들 때도 참 안타까운 게 어쨌든 만들어는 내야 되는 거니까 그 촬영한 걸 다 못 쓰고 그렇게 땜빵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여기저기 가면 그 전승지들의 기록화들 있잖아요. 기록카드를 잔뜩 찍어서 기록화. 예, 다 시간을 때운 거예요. 촬영해놓은 걸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야 밝히는 거지만 그것을 다 모르죠. 그 당시엔 다 모르지 사람들은. 그다음에 기록화 별로 안 이뻐. 그다음에 이제 또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전투 장면을 넣어야 되는데 전투 장면 넣을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기획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옛날에 그 MBC에서 80년대에 조선왕조 500년에서 임진왜란 부분을 한 게 있어요. 그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김무생 씨가 이순신으로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바다에서 그 거북선 전투 장면의 미니어처 촬영해가지고 찍은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찍었어요. 그 당시까지는. 그래서 MBC의 사정에서 그걸 갖고 와서 거기다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거북선 해전 장면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영화에도.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장면이 사실은 이순신을 다루는 거북선 해전 장면인데 그 기술이 다 일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미술팀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얘기를 보면 한국 장군 복은 출애한데 일본 무사들 복장은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겨우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갖고 오고 땜빵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시사를 하잖아요. 해군본부에 시사를 하는데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계셨던 그 해사 박물관장 하셨던 그 교수님이 워낙 이순신과 거북선의 권위자여서 아무도 그 권위에 도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근데 그 당시에도 제야 사학자들 중에서 이순신과 거북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죠. 지금도 많고. 근데 그분들 얘기가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제 그 팀장님이
그분들 섭외해서 그 인터뷰를 넣었어요. 음. 그 인터뷰를 넣고 거북선이나 해전에 대한 그런 음. 인터뷰를 넣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거죠. 아, 그분들 넣었다고? 그분들 넣었다고. 왜? 자기 이론에 반하는 이론을 갖고 있는 제야사학자예요. 자기는 사실은 향토 사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실제로 네, 그 네. 실력자들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음. 차장님 잘 막았죠. 음. 당신이 나오는 분량이 제일 중요한 부분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을 그분으로 장식했어요. 그분의 인터뷰로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넘겼어. 고생하셨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일반 시사를 했어요. 일반 시사가 이제 대중을 상대로 한 건 아니고 해군 본부 가서 해군 장교 부인들을 데리고 아, 그게 일반 시사예요? 오셔다가 일반 시사를 했어요. 저는 그때는 안 갔는데 음. 갔다 오신 우리 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울더라 사람들이. 아, 울어? 왜 울었을까? 마지막 장면에 그분들이 다 우셨대. 음. 마지막 장면에. 그 됐다. 그리고 통과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10월 1일 날 행사 준비하느라고 그거 가서 이제 그 거북선 한강 나루터 거북선 바지선에 가서 이제 틀어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 틀어보고 점검하고 하는데 대통령 온다고. 노 선생 오신다고? 거기서 경호실에서 사람들 나와서 막 예행 연습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실제로 그 대통령이 10월 1일 날 왔어요. 왔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바지선이 1,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1층은 전시실이에요. 거기 영사실, 그러니까 영화관도 있고 전시 시설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2층은 그냥 방이에요. 넓은 방인데 굉장히 고급 소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긴 왜 이러냐? 여기는 휴게실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날 행사 때 대통령이 와서 쉬실 곳이래. 그리고 대통령이 이순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가끔 오실 거래.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 전시 기간 전시하는 동안에 그 이제 10월 1일 날 하고 다다음 주에 이제 일반 오픈을 했는데 그때 거기는 폐쇄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그 일반인 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휴게실 겸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고급 소파는 사라지고 이태리 소파 같은 그런 거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그 행사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됐죠. 10월 1일 행사 끝나고 네. 이제 오픈하면서. 음악 한 곡 듣고 다른 얘기 듣겠습니다. 그 가수 김원중 씨가 부릅니다. 바위섬.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 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
알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7원줄시 조상의 음덕이 쌓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보따리 TV 그 대표 금보상 박사님을 모시고 이순신 관련 영화를 만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금 박사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는데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순신의 시 읽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상의 음덕이 쌓여 계명성과 남극성이 길상을 전하네. 자손의 영광이 대순도든 땅에 생기고 귀한 손님들 술 대접하려고 화려한 주연을 여네. 방문객이 줄줄이 와서 할애하는데 상서로운 바람과 원화한 바람이. 그대여 여기 바다가 보이고 많은 사람들은 한가득씩 좋은 추억에 바다를 더욱 아름답게 하지만 그대여 다시 돌아온 이 바닷가 그대 떠나간 조금은 슬픈 추억 때문에 나만이 홀로 쓸쓸히 느껴지는가. 슬픈 바다가 나를 멀리하려 하지만 바다 저편 당신의 하얀 미소가 내게 떠나가 나를 잊은 미소라 해도 그대는 다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대 그리워 찾아올 수 있겠지. 나의 슬픈 바다여 지쳐버린 내 마음 쉬어갈 수 있는 것 나의 슬픈 바다여. 붉어진 노을 떠나는 사람들 어떤 생각들이 그들만의 사랑인 건지 바다는 더 애잔하게 보이고 한 번쯤 내게 미소라도 띄워줘. 그대 얼굴이
조금은 슬픈 우리 사랑에 붉어진 바다 저편에 사라지는가. 슬픈 바다가 나를 멀리하려 하지만 바다 저편 당신의 하얀 미소가 내게 떠